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12월 FMC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2023년이 아니고 2022년까지 2022년 말까지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거래요. 자, 그럼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시장 금리에는,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도 올라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골프 같은 거를, 골프를 쳐도 거리하고 방향 두 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리만 멀리 나간다. 그럼 뭐합니까? 10번 쳐가지고 한 번 정도 제대로 맞고 나머지는 9번은 다 이제 이쪽으로 훅 나거나 슬라이스 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세상 사는 데는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게 초등학교 때나 이런 게 통하지. 가령 이제 수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 개 단답형으로 외워서 푼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나 가능한 단답형입니다. 근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금융시장에서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단답식이에요. 단답식입니다. A가 있으면 B가 일어난다. 그렇겠네요. B가 있으면 그 다음에 C가 일어난다. C 다음에 D가 일어난다. 그렇겠네. 그래서 A는 D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A에서 B가 되는 데는 이럴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두 가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골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때는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이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대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강아지를 봐도 고양이도 봐도 원숭이를 봐도 감정은 다 있어요. 근데 얘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대뇌가 굉장히 크고 이게 연산하는 거죠. 수학 계산하고 이런저런 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계산 능력이 인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IQ로, 대뇌가 얼마나 잘 발달해 있느냐는 IQ로 판단을 하려고 했어요. IQ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다 판단을 하려고 했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겠죠.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심리학이나 뇌과학 쪽에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호주의 한 대기업 임원이 일도 굉장히 잘하고 가정생활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쳤는데 이게 대뇌는 다치지 않고 감정과 관련된 이 중뇌가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겠죠. 그리고 퇴원을 했대요. 한 1년 후에 퇴원을 하고 다시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갔답니다. 전 세계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쭉 추적 관찰을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이혼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전 부인도 그러고 이 직장 동료들도 그러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린다. 그냥 듣기만 할 뿐. 듣기만 할 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나 또는 감정적인 움직임이 없이 그냥 듣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계산기가 된 것이죠. 전자계산기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대화가 잘 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는 그냥 전자계산기처럼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만으로, 대뇌만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전자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봤자 얘가 어떤 판단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 안 해주죠?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성이 한다라는 거. 물론 감성이 혼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뇌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홀 브레인이라고,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못하고 뇌는 여기저기가 다 협업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엔비디아가 이 홀브레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그 전에 이제 인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좌뇌 우뇌 이렇게 생각하던 과학계를 혁명적으로 바뀌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연 것만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심리학이나 이 뇌과학에서도 그 전에 생각하던 인간은 대뇌가 발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간은 대뇌로 판단하면 된다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감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랍니까? EQ라는 걸 따지죠. IQ뿐만 아니라 EQ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성의 영역,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위인전 많이 읽잖아요.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 다 이 이성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할까 말까,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옛날 영화는 핵전쟁이 일어날 직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해요. 거기서 전자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서 정보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 정보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전자계산기가 핵전쟁을 하자 말자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이성과 감성이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결정을 할 때 감성이 먼저 결정했대요. 그리고 이성은 이걸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이성이 하고 감성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첫인상을 느끼는 건 아니죠. 감성에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A가 B가 된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A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A뿐만 아니라 또 무엇인가가 하나가 A가 B가 되게 하거나 A가 C가 되게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데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 단답형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는 좀 더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이런저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시장금리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시장금리 올라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금리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근데 언제까지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려버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죠. 금리 굉장히 빨리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 잡겠죠. 근데 인플레이션만 잡겠습니까? 경기도 같이 죽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채권 입장에서는 금리는 경기 침체가 오면 또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은행 또는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행위가 채권 시장에도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갖고 생각을 하죠. 한국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행위가 좀 지나서 경기 침체를 만들까? 안 만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눈에 잘 안 보이는 한 가지 꼴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볼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지금이야 금리가 올라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생기면 또 급하게 또 금리 확 내릴 거잖아요. 또 제로금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왜 금리가 이게 시장금리라고 생각하죠.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죠. 연준은 지금 0에서 0.25%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기금리가. 이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이거 경기 침체가 오겠네 싶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겠죠. 시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좀 앞서가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는 내려오는.
이런 일이 한다라는. 물론 연준의 연방기금리하고 딱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금리가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 곧바로 은행들이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올립니다. 이거는 시장의 어떤 기대에 따라서 두 번째 팩터가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아, 이러면 경기 침체 오겠네? 얘들은 3개월, 1년짜리 금리는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한국은행의 소나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예상으로 뭐 3개월짜리 금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떨어지는 극히 드문 경우,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주 짧은 구간에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의 금리 조작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주일이나 하루짜리 금리로 움직이고 1년, 2년 정도까지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 연준의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제2의 요인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거나 내리면 그냥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하는 시장 금리예요. 근데 저기 한 10년짜리 정도가 되면 뭐 여기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금리 움직이는데 걔가 요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요인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10년짜리 금리는 그보다 더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될 거냐, 경제가 계속 쭉 뻗어갈 거냐,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거냐,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갈 거냐. 이거 같이 생각해요. 중앙은행 금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앙은행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막 됐고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읍시다. 막 끌어올려버리면 경기가 훅 하고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거든. 야, 저러다가 저거 사고 치겠네. 그러면 장기금리가 훅 하고 내려갑니다. 이 와중에서도 3개월짜리 금리는 따라서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미 연준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금리 떨어진다. 근데 제가 볼 때 연준이 그렇게 빨리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옐렌 이후로 미 연준은 바뀌었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 때려잡아서 뭐 하려고요? 미국 경제에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조장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 3% 정도는 올라가 있도록 이번 팬데믹 이전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한 6, 7년 정도의 평균은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한 1.2%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한 3%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려가지고 미국은 FMC가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8번 열리는데 그 8번 전부 다 25bp 금리를 올리면 1년에 2%포인트, 200bp의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금리 올릴 때는 그런 식의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히긴 잡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만 때려잡은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잡히다가 경제도 같이 잡히겠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완만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0bp가 아니고 1년에 50bp 또는 75bp, 1년에 100bp, 그러니까 4번의 금리 인상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쫙 올라가는데 예전 같으면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물가를 때려잡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물가 쫙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서 당기는 거죠. 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금리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끌려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금리가 물가 올라갔는데 위에 금리 올라가지고 누르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후행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저는 시장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채권 시장의 생각은 그래요. 아이고 놀다가 또 장독대 깨겠네라는 생각인 거죠. 중앙은행들이 아이고 인플레이션 신경 많이 써야 돼. 거기다가 미국은 좀 내년에 중간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1월 첫 번째 수요일 날. 근데 이제
그 중간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이 짝수의 해 내년이죠.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24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2022년은 대통령 선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의회 선거가 있어요. 물론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의회 선거 합니다만 의회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있고 이 선거 때마다 상원의 3분의 1의 의원들이 새로 선거를 해야 되고 하원은 전원이 새로 선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선거라고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나쁜 신호가 뭐냐면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경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공화당은 처음부터 이런 식의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작년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합의는 했습니다만 작년 말부터는 아니 이렇게 지금 돈 풀 일이 아니다. 이거는 괜히 인플레이션만 낳고 경제가 계속 좋아지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공화당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냥 사람들한테 돈 풀면 좋아질 거라고 쫙 푼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연준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굉장히 좀 정치적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7%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세상에 이게 지난 20, 30년 동안 없었던 물가 상승이 이거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에 중간선거에 타격을 상당히 줄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정치적으로 그전에는 인플레이션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있다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를 위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용감하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그냥 총 쏴서 잡을 수도 있는 걸 미사일 쏘고 막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인플레이션과 경기는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웃 마을에 살고 있을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려잡다가 경제도 때려잡겠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안 잡히면, 내년 초에도 안 잡히면 연준으로 굉장히 급하겠죠. 대통령도 굉장히 급하고 민주당도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경기 잠깐 축이더라도 그냥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읍시다. 금리 팍 올리세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장기금리가 올라갈 일이 아니고 야 연준은 저 지켜보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금리를 팍 올리다가 경제를 박살내서 장기금리가 팍 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한 1, 20%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 20% 정도의 가능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물가 워낙 높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연준도 괜찮아요. 물가가 한 3, 4%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1년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은 예전보다 올라와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연간 1.2%가 아니고 3%로 물가는 올라와 있고 근데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고 장기금리가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서서히 그런 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올릴수록 장기금리는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연준과 채권시장 간의 게임, 플레이에는 이 연준의 금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따로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골프에서 거리만 보면 안 되고 방향성도 보는 것처럼 금리에서도 연준의 금리 정책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 경기 확장 수축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하게 해서 경제를 때려잡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정치적으로 많이 두뇌가 정치적으로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의견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런 식의 생각이 미국 채권 시장에 분명히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뭐 채권 시장 안에서는 제가 볼 때 30-40%까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애널리스트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1-20% 이상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보다 연준이 이제 내년 여름부터 또는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 가을쯤 되면 연준의 정책 의도가 좀 분명해지고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경기가 죽진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장기금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